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신라 시대 때의 마지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돼서 해공왕이라고 하는 왕위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은 변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무열왕 김춘추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보여줬던 그 카리스마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던 신문왕까지 그렇게 신라의 왕권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신라의 왕실은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신라의 귀족들하고 똑같이 진골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몇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서 바로 이 무열왕과 문무왕과 신문왕의 왕권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슬슬 기억에서 지워지게 됐었던 바로 나머지 이후에 진골 귀족들은 이제부터 저 국왕은 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도 진골이고 나도 진골인데 왜 쟤는 국왕이 되고 나는 왜 귀족밖에 못 되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왕권에 제대로 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국가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용은 바로 그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멸망해가는 신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 7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60에서 64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제부터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8세기 후반 때쯤에는 본격적으로 신라의 국가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즉 8세기 후반 때쯤엔 소수의 귀족 가문, 여기서 귀족은 바로 진골 귀족을 말하겠죠.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머지 진골 세력들 안에서도 도태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버리거나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게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진골 귀족 간들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왕권이 아주 강해가지고서 이런 진골 귀족들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시에 바로 이 신라 왕실에서는 오히려 귀족들에 대한 대우를 좀 더 풀어줍니다. 이른바 귀족의 세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왕실조차도 귀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바로 신문왕이 없었던 노급을 바로 그 후손이었었던 경도왕 때 가서 다시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었던 관료전은 바로 관리들에게 수조권만 줬던 것인데 비해서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족들의 경제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드디어 이 신라시대 무열왕의 마지막 후손에 해당됐었던 왕, 바로 해공왕이라고 하는 왕위를 계승하게 됐었지만 얼마 후에는 이 해공왕 자체가 왕이 있었을 때 그만 이른바 96각간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96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96명의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장관이 진짜 90명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거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만큼 굉장히 고위급에 해당됐었던 진골 귀족들이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과정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해공왕은 그 난병 중에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해공왕 다음에 그 해공왕의 자식이 왕위를 계승하거나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혹은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딴 건 몰라도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사실상 내무랑의 먼 후손에 불과했을 뿐 태종 무열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이때 당시에 신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힘센 진골 귀족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정쟁 사이에서 무려 150년간 20여 명의 그런 왕이 바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왕위가 바뀌어지게 돼요. 물론 그 중에서는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서 반란을 통해 가지고서 권력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왕들의 경우에는 반년만 왕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왕위가 자꾸만 교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왕위를 계승하게 됐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왕은 바로 이때 당시에 다른 진골 귀족보다 조금 더 힘세가지고 왕 된 거지, 오히려 다른 귀족들이 좀 더 힘이 세지게 됐다고 한다면 그 왕도 조만간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 신라의 왕권이 완전 바닥을 기게 됐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난맥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왕권이 강화되고 바로 이렇게 나대고 있었던 이런 진골 귀족 세력들을 확실하게 눌러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국왕이 진골 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보다 좀 더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세력들과 같이 손을 잡아서 진골 귀족을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단 바로 그 낮은 계급은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진골 귀족보다는 실력이 뛰어나다, 혹은 적어도 그들과는 똑같은 동등한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력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서 진골 귀족을 물리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국왕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공왕 이후의 왕이었었죠. 바로 원성왕이라고 하는 왕 때는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됐었냐면 이른바 과거제는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뽑아서 인재를 뽑는 제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유교의 학문 정도를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성적을 통해 가지고서 인재를 뽑는 제도였었던 바로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것을 원성왕 때 시행하는 등의 인재 중심, 즉 능력 중심의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성여왕 때는 당시에 육두품 출신이었었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이 육두품 출신에 해당되는 지식인들은 바로 자신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신라 안에서는 골품제 하에서 장관 밑에 있는 차관급에 해당되는 아찬이라고 하는 자리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신라 안보다는 차라리 당나라에 가가지고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나라에서 출세하거나 바로 당나라에서 공부했었던 명성을 이용해가지고서 신라에서 출세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빈공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에서 이른바 1등을 차지했었던 이 최치현 선생이 당나라에서 활약하다가 신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신라의 왕이었던 신라의 3대 여왕 중에 마지막 여왕, 이 진성여왕 때 가가지고서 이른바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0가지 계책을 내놓았었는데 이것을 진성여왕이 수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성여왕은 수용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진골 귀족 관료들은 이것을 전혀 수용하지 않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 최치원 선생은 와가지고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했으나 골품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먼 다른 지역으로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있다가 아예 관직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신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 최치원 선생은 자신의 꿈을 산신령이 됨으로써 그 꿈을 이루었다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꿈을 못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독서 상품과 같은 경우에도 골품제의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교 실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진골 아니고선 높은 관직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개혁 노력은 사실상 실패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에 있는 높은 관료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지네들끼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가질 턱이 없겠죠. 때문에 이 시대는 엄청나게 그 지방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앙의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방의 통제력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열한 김춘추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무열왕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물론 내무랑의 후손이긴 하지만. 자, 근데 처음의 약속은요, 뭐였냐면, 내무랑의 후손이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왕위를 계승했으나, 무열왕의 후손이 전부 다 멸종당한 건 아니었으니까, 임시적으로 왕위를 계승했었던 이 내무랑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바로 반드시, 무열왕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다 짜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음 때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바로 무열왕의 후손을 밀어내버리고 또 다른 내무랑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왕위를 계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선조가 이 나라를 삼국을 통일하는데 엄청나게 공로를 많이 세웠는데, 그런데 정작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진골귀족들이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할 바엔 이 들어온 나라 그냥 때려치고 새로운 나라 만들겠어 라고 하면서, 여기 보이다시피 김원창이라고 하는 이 무예원왕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풍우나 장보고 같은 사람이 이때 당시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장보고는요, 여러분들 기록에 의하면 어렸을 때 정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와 같이 바로 섬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래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바로 한번 숨을 참고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은 거의 한 섬과 섬 사이를 숨 안 쉬고서 잠수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수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전 물개보다도 하죠, 여러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시절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때 당시에 이 장보고는 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당나라로 끌려가게 됐다고 해요. 당나라에서 근데 전쟁터에 나서 가지고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서 전공을 올립니다. 전공을 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소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글쎄요, 보통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한 대령 정도, 혹은 가장 높다고 한다면 원스타, 이 정도까지도 볼 수도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소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고위급 관료로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바로 그 친구로서는 정년도 같이 그 옆에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장보고가 어느 날 길가를 가다가 바로 어디에서 익숙한 신라 말이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해적들이 바로 신라 사람들을 해안가에서 납치를 해가지고서 당나라에다 이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열받았던 이때 당시에 이 장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길로 당나라의 소장의 관직을 버립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재산을 바리바리 다 싸고서 바로 신라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간 다음에 신라 왕에게 바로 면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장보고가 원래 출신이 굉장히 낮거든요. 때문에 신라 왕이 장보고를 만날 필요가 없긴 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장보고가 신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당나라의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후광이 신라의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장보고는 신라 왕에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를 해요. 그 포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전라남도 쪽에 있는 완도섬 있죠. 이 완도섬에다가 바로 군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해상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들을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 나서 그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신라의 해안가에서 해적질하는 놈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저에게 바로 군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진골 귀족들이 이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신라의 왕은 결단을 내려서 바로 이 장보고에게 군대 10,000명을 준 것이 아니라 10,000명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 중에서 네가 원하는 사람 10,000명을 뽑아라. 근데 뽑아가지고서 군사훈련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장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장보고가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이 장보고는 그 10,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병사들을 데리고서 이때 당시에 군사훈련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이 군대가 바로 엄청나게 강화되게 되자 바로 그 군대가 있었던 그 완도 섬 있죠. 거기에다가 바로 군진이었었던 청해진이라고 하는 군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군대를 이용해가지고서 신라 근처에 있었던 해안가에 있는 모든 해적들, 그리고 당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 근처에 있는 해적들까지 싹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이 신라의 해적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보통 일본의 그런 해적을 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당시 신라의 해적을 신라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라구가 정말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인간들이었는데 걔네들을 싹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장보고의 바로 그 명성이 하늘을 찔렀죠.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라의 왕이 죽게 되고,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유력한 왕위 후보자에 해당됐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장보고에 갑자기 몸을 의탁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장보고는 이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로 잘 보호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바로 대규모의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자기가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서 자기가 모시게 된 그 진골 귀족을 왕으로 세운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당시에 바로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물론 장보고의 세력만 참여했던 것은 아니지만 장보고의 세력이 제일 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신라 왕은요, 이 장보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과 그 다음에 장보고의 딸을 서로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 이 신라의 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국정을 열심히 이루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장보고는 바로 이미 이전서부터 청해진 지역에 바로 대사라고 하는 관직을 받고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장보고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그런 관직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었죠.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모셨던 그 왕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서 얼마 후에 그 뒤를 이어서 그분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 바로 그렇게 새롭게 왕위를 계승했었던 그 아들이 바로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신하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자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 장보고는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는 바로 미천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딸과 왕이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바람에 장보고의 딸은 바로 왕비 간택에서 떨어지게 돼요. 바로 그 소식을 장보고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장보고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장보고는 바로 이런 진골 귀족들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쉽게 진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신라 정부는 벌벌 떨고 있었었는데, 그때 바로 염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섭니다. 장보고하고도 서로 아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장보고를 자기가 죽이겠다,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서는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장보고의 진영을 갈 텐데, 바로 장보고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처자식들을 감옥에 가둬주시지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가짜로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염장이 바로 장보고의 진영에 딱 들어갔을 때 장보고는 이 염장을 엄청나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바로 염장의 처자식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염장이 바로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장보고는 이 염장을 끌어들여가지고서 되게 많이 기뻐하면서 환영잔치를 벌였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환영잔치에서 장보고가 거나하게 술에 취해가지고서 술 마시고서 그냥 쓰러져서 자고 있을 때 염장은 바로 장보고의 가슴에다가 칼을 꼽아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청해진의 우둔머리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던 나머지 부하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장보고의 반란은 진압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반란을 이렇게 어렵게 진압할 정도로 이때에 이미 신라의 힘은 엄청나게 약화가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지방민의 봉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귀족들 간의 대토지 소유 및 심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되게 많았었어요. 즉, 귀족들은 이때 당시에 이 노급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노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시급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또 이제 물려줄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것도 역시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시급과 노급은 백성들에게서부터 수조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 정한 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거뒀을 뿐더러, 바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백성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 내놓았었던 그 토지들을 이때 당시에 귀족들이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농민들이 자기의 땅을 팔면 직업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바로 자기 땅을 팔았던 그 농민에게 바로 그 땅을 빌려줍니다. 그럼 농민은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토지를 일구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의 반 이상을 이때 당시에 귀족에게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백성들에게 세금도 받는 거에다가 백성들의 그 토지의 소유권도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족이 얼마나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골 귀족을 말합니다. 집안에 노비가 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3,000명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플러스 바로 만약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보통 섬 같은 거 있죠? 섬 같은 거 하나를 아예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거 풀어놓고 키웁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로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거기 가가지고서 일부러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가지고서 죽으면 그걸 갖고 와가지고서 고기로 먹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치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랬을 리는 만무리하겠죠. 거기다가 세상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나 바로 진골 귀족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그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국가가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 걷는 것을 사실상 중간에 진골 귀족이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이 눈치 없는 국가가 만약에 세금을 좀 받으려고 한다면 백성들의 세금을 사실상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에 했었던 이런 진골 귀족을 억압을 해가지고서 그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대로 냅두고 왜? 진골 귀족의 지지가 있어야지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바로 나머지 다른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세금을 독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와가지고서 귀족이 바로 세금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는 바로 귀족이 토지에 대한 소장료를 받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정부에서 관리가 와가지고 세금 내래요. 백성들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끝끝내 가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진성여왕 이때에 바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요. 원종 애노에난. 여러분들. 이 원종 애노에난은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원종 애노에난이 벌어지게 됐었고 또 한 가지 바로 적고적 즉 빨간 바지를 입었었던 유니폼이 빨간 바지예요, 여러분들. 바로 빨간 바지 도적대들이 등장해가지고서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양길이라든가 북쪽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도적대들을 몰고서 들고 일어났다가 점차 그들의 세력을 갖춰 나가면서 하나의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원래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도 바로 전라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쯤에 바로 지방의 세력들은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시대의 지방 세력들을 이것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족은 사실 거의 대부분은 각 그 지역의 촌주 출신에 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장님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중앙에서 치열하게 왕위 다툼을 가지고서 싸우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중앙에 있던 귀족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아예 그 지역에 호족으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분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 청해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견훤과 같이 군진 세력 즉 도적대를 막거나 아니면은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놨었던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군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 세력이 나중에 가서 점점 커지게 되면서 호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도 했고요. 해상 세력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차지했었던 이런 해상 세력, 대표적으로 송악 지역의 왕건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해상 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초적 세력, 이 초적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도적대예요. 바로 여기 양길이라든가 기원과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되는데 이런 초적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호족을 이루게 됐었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앙정부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방에서 도적대가 온대요. 도적대가 오는데 그런데 중앙정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니네들이 갖고 있는 군대 우리한테 보내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앉아가지고서 도적대에게 내 재산을 그대로 뺏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국가가 안 도와주니까 우리들이라도 나서서 싸우자라는 의미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서 무장을 해가지고서 적들과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카리스마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장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재산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독자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무장시킨 다음에 도적대들로서부터 바로 우리 고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총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을 자기의 독자적인 그런 군사로
데리고 있게 됩니다. 자기의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적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 보이다시피 축성, 바로 성을 쌓아요. 그 다음에 지역을 실제로 방어도 합니다. 도적들이 쳐들어오면 진짜 싸워요. 그래가지고 물리치기도 하죠. 거기다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 그 지역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신라 정관 전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징수하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권위로서 좀 설득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는 성준이 혹은 장군이니라고 하는 말을 지칭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왕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좀 더 세력이 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선종 계통에 해당되는 스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육두품 계통에 해당되는 지식인들을 자신의 참모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그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바로 자기의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육두품은 이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골품제로 정치적인 진출이 제한됩니다.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육두품의 경우에는 승진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아찬의 자리를 하나 더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이중아찬, 삼중아찬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삼중아찬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아찬보다 낮았습니다. 대아찬은 진골귀족만 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이때 당시 육두품들은 첫 번째 바로 그 시대 때 이 골품제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의 뜻을 펴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신라의 악질적인 이런 골품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개혁적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바로 신라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 바로 최치원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최치원도 결과적으로 산신령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신라 사회를 바꾸는 것보다 산신령이 되는 게 더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가서 육두품은 신라 사회에 대해서 이제 정뗍니다. 그리고서 바로 새롭게 등장했던 이때 당시 여기 보이는 각각 각 지역의 호족들과 같이 연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바로 신라의 사상을 바꿀 새로운 사상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불교긴 불교인데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가 등장하게 돼요. 교종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교종은 바로 무엇이냐? 경전이라든가 부처님의 말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던 불교가 바로 이 교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런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스님들이 말 그대로 진짜 공부만 했어요. 실제로 부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부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자기의 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가 하셨던 그런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참선을 통해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불교가 등장이 됩니다. 즉 경전이라든가 교리를 거의 중요시하지 않아요. 바로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해서 그래서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부처를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종교가 중국에서도 들어옵니다. 이 불교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선종이었었어요. 이 선종은 기본적으로 왕실도 좋아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선종을 되게 광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호족이라든가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 교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와 부처님의 말씀은 불경으로 쓰여 있는데 불경에 쓰여진 글들이 전부 다가 뭐냐면은 바로 한자였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한자를 다 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선생님도 뭐 한문 자격증 시험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급수를 좀 따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문 거의 아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때의 지방에 있었던 호족이라든가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문을 과연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단순한 그런 방식으로만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누가 등장했느냐? 선종이 등장한 겁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선종의 깨달음을 얻는 방식은 교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교정은 머리로만 배우면 되는 거지만 선종은 몸이 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백성들이 봤을 때는 머리로 공부해야 되는 교정은 한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종의 경우에는 이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선종 승려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었고, 자기의 세력이 키워지려고 한다면은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었던 호족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선종을 지지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호족과 백성들은 선종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하나,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선종계통의 스님이었던 도선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급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도선은 바로 지금 현재 경주 지역은 구멍난 배와 같다라고 그러면서 경주를 수도로 삼았던 신라는 이제 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등장하는 나라는 나중에 가서 바로 개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중에 개성 지역을 바로 수도로 삼아가지고서 국가를 유지하는 나라가 앞으로 한 500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시기가 지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후 현재의 서울 지역, 이 서울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해가지고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500년 동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 전부 다 맞았죠. 바로 고려와 조선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다 틀렸습니다. 말로는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워질 나라는 현재 계룡산 밑에 수도를 정해가지고서 거기서 또 몇백 년간 정씨가 왕위를 계승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전부 다 틀려먹었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도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풍수지리설을 소개를 했을 때 신라 사람들도 이제 신라의 수도였었던 경주 지역에서부터 마음이 슬슬 떠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신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지방이라 볼 수 있었던 개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 이런 지역은 사실상 완전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도선은 그 지방이 앞으로 서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방을 기반으로 했었던 그 지역의 호족이 바로 적극적으로 이 풍수지리설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풍수지리설은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가 건설이 되는 데에 커다란 기반이 되는 바로 사상으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자기가 지금 당장 구원받기를 원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전 선생님이 바로 미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죠. 여기 보다시피 이 미륵신앙이 이때 가가지고서는 거의 말세적인 상황이니까 신라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백성들 정말 살기 힘들었으니까 바로 지금 상황이 지옥입니다. 제발 이때야말로 미륵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런 백성들의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서 권력을 잡는 이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궁예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자, 결과적으로는요, 바로 후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세력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서 신라는 다시금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등장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후백제였었어요. 원래는 바로 이 신라의 장군 출신이었었던, 정확히 보면 병사였었는데 나중에 장군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바로 이 장수 출신이었었던 견훤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지역에 있는 병사들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의 힘입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진주라고 하는 지역과 완산주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현재의 전라도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나주 지역만 빼놓고 이 지역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전주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아예 정해버립니다. 그리고서 거기다가 백제를 다시 한번 되살리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여기 보이는 후백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영역을 차지하게 되자 백제는 당시에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통치 조직을 정배를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 백제 지역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통치 조직을 백제 지역 관리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선 공식적으로는 중국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지역으로 바로 외교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바로 백제 주변에 있는 모든 영토는 전부 다 신라 거기 때문에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 나가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당시에 신라는 사실상 거의 무너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각 지역은 전부 다 독립을 하고 각 지역에 바로 여러 호족들이 아직 다른 국가들에게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신라와 백제와 그 다음에 후고구려라고 한 나라가 계속해서 각축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 공격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후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태봉이라고도 불려요.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애꾸는 에 해당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궁예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뭐 일설에 의하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궁예라고 하는 분은 원래 왕자였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바로 일종의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대요. 즉 궁예가 태어났을 때 그때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관리가 지금 태어난 아이가 굉장히 불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바로 그 말을 믿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왕이 바로 그 태어난 자기 아들과 그 다음에 자기의 후궁 중에 한 명이겠죠. 이 사람 그 아이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아이는요, 당시에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됐는데 그 성 밖에서 그 아이를 받았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그 후궁을 시중을 들고 있었던 그런 궁녀가 바로 그 밑에서 하늘에서 또 떨어지고 있었던 그 아이를 받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다가 잘못해가지고서 손가락으로 그만 한쪽 눈을 찔러버렸대요.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아이가 애꾸눈이 됐던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궁녀는 바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어딘가에서 이제 키우고 있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까난쟁이 애기는 계속해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 케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궁녀가 어머니 노릇을 했던 바로 그 궁녀가 궁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 지금 사실 왕자 출신인데 국가에서 널 잡아 죽이려고 해. 그런데 네가 이렇게 바로 난동질을 부리면서 다니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에게 바로 들키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죽는 목숨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말에 충격 먹었던 궁예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궁예는 절에 가가지고서 그 절에서 스님으로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 생활이 그다지 많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당시 그 근처를 장악하고 있었던 기원이 있게 되자 이 기원이 궁예를 되게 좀 잘 봐가지고서 궁예를 끌어들여가지고서 자기의 부하로 삼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기원이 너무나도 포악하게 되자 궁예는 자기 동료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기원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기원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양길에게 투항을 했다고 하죠. 양길은 이때 당시 권력을 엄청나게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긴 했었었는데 이 궁예를 되게 믿어가지고서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도 시집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이 궁예에게 특정 지역을 공격해서 바로 영역을 더 확장시키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궁예가 받았던 그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해당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 그 지역을 정복을 하고 아예 그 지역을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는 양길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양길마저 제거하면서 바로 한반도의 중부와 약간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전부 다 이 궁예가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즉 처음에는 기원과 양길의 부하였다가 그러다가 자립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중부 지역의 여러 호족들이 궁예를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때에 바로 이 궁예에게 되게 잘 보였던 사람이 송악 지역의 대호족이었었던 왕건과 그 다음에 왕건의 아버지였습니다. 바로 이 왕건 아버지와 왕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수도를 바로 송악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송악이 바로 지금 현재의 개성 지역입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곳이죠. 여기다 수도를 두고서 이때 당시에 궁예는 바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옛날 고구려였기 때문에 그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후고구려를 이때 당시에 자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궁예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비록 후고구려의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각 지역의 호족들이 왕인
각 지역의 호족들이 왕인 자기를 떠받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예가 왕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족들이 자기를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나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호족의 도움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바로 현재 이제 강원도로 넘어갔었죠. 강원도 철원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군부대로 되게 유명한 곳이긴 한데 여기다가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많은 궁성 같은 것을 짓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선 스스로는 미륵부를 자처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마진, 그 다음에 나중에는 태봉이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국가의 정치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유능한 호족 출신에 해당되는 인재들과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에 해당되는 인재들을 등용해 나가게 되면서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이 궁예가 너무 미륵불 코스프레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점차 가혹한 통치를 취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차 이 궁예는 인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프린트 7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번 신라사회의 동요에서는 1번 동그라미 1번 별표 한 개만 배경 동그라미 1 8세기 후반 소수 빈칸에 적혔습니다. 진골 귀족에게 자, 권력이 집중됩니다. 동그라미 2번, 진골 귀족 간 분열이 되게 심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귀족들이 경제적 기반 및 군사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확대했던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 경도왕 때 뭐가 부활했었죠? 바로 노급이었었죠. 자, 동그라미 4번, 해공왕. 예, 해공왕이 시해가 됩니다. 바로 세종무열한 김춘추의 바로 왕이 됐었던 마지막 후손이었었죠. 이 해공왕이 시해가 되게 되면서 이후에 왕위 다툼으로 잦은 왕위 교체가 있게 됩니다. 무려 150년간 20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는 반년만 왕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박스. 별표 하나. 개혁의 노력에서는 박스 치겠습니다. 원성왕 때는 빈칸 찍겠습니다. 독서 상품과 옆에 적혀 있죠. 바로 유교 경전을 익힌 정도를 시험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가 이 독서 상품과입니다. 그리고 진성여왕 때는 최치원의 시무 10조를 수용하게 됐었죠. 하지만 골품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육두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라사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방 통치의 혼란에서는요. 별표 2개 바로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김원창의 난 웅천주 도덕 출신이었던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태종무열한 김춘추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장보고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해진, 빈칸에 적혔습니다. 청해진.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지방민들의 본교에선 별표 한 개 반. 동그라미 1번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자, 왕위 다툼이 심했고요. 동그라미 2번 노급이 부활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 및 심한 농민 수탈이 있었고요. 동그라미 3번 지배층의 사치가 심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빈번한 자연재해가 있었었죠. 동그라미 5번 정부의 세금 독촉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진성여왕 때의 세금 독촉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지방 농민의 본계에서는 바로 백성들 살기 죽겠는데 거기다가 눈치 없이 세금 독촉했었던 진성여왕 바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밑줄 치겠습니다. 진성여왕 때 바로 세금 독촉 이후 밑줄 쫙 치고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빈칸에 적혔습니다. 상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걸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도적대들 중에서는요. 동그라미 2번 적고적리난.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빨간 바지 도적대들 뭡니까? 바로 적고적이죠. 적고적의 난. 동그라미 3번 양근의 난, 동그라미 4번 기원의 난,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견훤 빈칸에 적겠습니다. 견훤의 난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자, 4번 후삼국의 성립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호족의 경우에는요. 별표 2개. 대부분은 동그라미 1번 촌주 출신입니다. 동그라미 2번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귀족은 주로 진골 귀족이었겠죠. 동그라미 3번은 군진 세력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해상 세력,
해상 세력 대표적인 사람 왕건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초적 세력, 한마디로 산적대 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초족이라고 얘기하죠. 자, 9페이지로 넘어가서 별표 1개 성장에서는요, 자, 넘버링이 좀 많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축성을 했다는 점, 동그라미 3번 지역 방어를 했다는 점, 동그라미 4번 세금도 징수했다는 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스스로 자기가 성주다 혹은 장군이다 라고 칭했다는 점, 동그라미 6번 그리고 자기의 참모로서 바로 선종 승려나 그 다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육두품 지식인들을 맞아서 성장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육두품 지식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별표 1개 반 육두품 빈칸에 적혔습니다. 골품제. 이 골품제로 정치 진출에 제한을 받았었죠. 동그라미 1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골품제에 진력이 났었던 이 육두품들은 골품제를 엄청나게 비판하게 됩니다. 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골품제. 골품제의 모순 비판. 동그라미 2번 사회개혁 노력이 실제로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 바로 최치원. 자, 최치원의 시무십조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호족과 연계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새로운 사상의 유행. 바로 자, 별표 2개. 선종의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에 반발해서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수행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선종이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매력을 느꼈었던 일반 백성들과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었던 호족들에게 이 선종은 굉장히 커다란 호감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동그라미 1번 호족과 동그라미 2번 일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승탑 보이죠? 이때부터 스님들의 사리도 여기다가 모으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풍수지리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선종승려였었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도선이 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금성 중심에서 탈피하면서 동그라미 2번 지방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주를 탈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경주를 탈피하는 것을 좋아했었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호족이 환영했고요. 동그라미 2번 새로운 사회 건설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별표 하나 미륵신앙에서는요, 빈칸에 적혔습니다. 미래부처가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산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후백제 건국에서는요, 별표 하나 건국에서는 동그라미 1번 바로 서남 해안의 장수인 견훤 밑줄, 동그라미 2번 해상 세력과 농민군을 기반으로 무진주를 장악하고, 동그라미 3번 완산주의 도읍. 그래서 어디를 건국했다고요? 바로 후백제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별표 하나 반 바로 발전에선 동그라미 1번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동그라미 2번 옛 백제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죠. 동그라미 3번 중국 및 일본과 빈칸에 적혔습니다. 중국 및 일본과 외교 관계를 형성했고요. 동그라미 4번 신라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후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별표 2개 건국에선 동그라미 1번 궁예 빈칸에 적혔습니다. 궁예. 자, 궁예가 기원과 양길의 부하였다가 자립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호족. 중부지방이 호족들과 손잡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 중에서 더 중부지방의 대호족 중에 한 명인 자, 송악지역의 왕건, 사람 이름이죠. 왕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태조 왕건을 말합니다. 왕건 부자의 도움으로 송악지역에 도읍을 하게 됐고요. 동그라미 3번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됐죠. 그 다음에 발전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바로 철원 지역을 천도했고, 동그라미 2번 마진, 태봉 등으로 국호가 변경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은 새로운 관제를 정비했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간 것 같았었는데, 근데 이후에 한때는 너무나도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호족들을 너무 탄압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었던 바로 왕건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국내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이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